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도 그러하지만 나라 살림도 빚잔치를 시작하면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고 결국 빚이 빚을 낳게 되어서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 사태가 그러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의 경제 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에 비해 재정 모범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이른바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국가재정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때까지 역대 정부들은 국가 부채를 무섭게 생각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여 왔습니다. 당장의 국민들에게 인기영합적 정책을 펴기 위하여 정부 예산으로 퍼주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 국고는 바닥나고 이때 쌓인 빚은 우리의 미래 세대가 두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용과 에너지 산업까지도 재정 투입으로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은 당장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텐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오늘 BBS 화쟁 토론은 전문가분들과 모시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는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두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국가재정 정말 문제가 없는지 토론해 볼 텐데 제일 처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재정이 국가 살림 아니겠습니까? 먼저 정부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자님 질문이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질문하셨는데 뭐 그냥 교과서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딱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 방위를 해서 이제 노예 식민지 되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있고 그다음에 법과 질서를 유지해서 시민이 자기의 생활을 마음껏 창의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몇 가지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방인이 이런 건 모르겠고 복지만 해주면 된다 천만에요. 지금 복지는 뭐 제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점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전부를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된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찾아서 안 하게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요점은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것,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제발 민간이 맡기고 민간이 전혀 못하는 것, 국방을 한다든가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든가 일부 교육이라든가 SOC 사업 이런 것만 하면은 정부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민간하고 정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이라고 얘기할 때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코즈라는 사람이 그 민간 기업이 못한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끼리도 이 규칙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네 것과 내 것만 구분하는 재산권만 제대로 구별이 되면은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토니 블레어 수상 때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큰 사회, 지역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그 주민들이 모여 있는 지역 사회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까지를 전부 다 국가가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소화불량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우리 박정수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연대는 사실은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한 일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민간 자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본 동원을 위해서 국가가 큰 일을 했고 또 국가가 경제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교육 기반 만들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그렇죠. 비롯해서 SOC, 예. 국가 SOC를 창출한 거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런데 민간 자본이 충분히 축적이 되고 민간이 그동안에 많은 이 개발 노하우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 때 국가가 뒤늦게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를 국가가 뺏어서 하는 이런 사태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포퓰리즘 가고 대표적으로 문제된 나라들이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97년에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외환 위기라는 것도 사실은 경제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축적이 돼 가지고 일시에 외환 관리 실패라는 것으로 일어났습니다만은 이런 위기가 났을 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는 국가가 재정을 굉장히 그때까지 건실하게 견지해 왔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나라 예를 보면은 남미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국가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재정 위기가 갖는 의미는 다른 어떤 위기보다도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재정 위기가 갖는 의미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한 20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한 300건이 넘는 이 국가 파산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그 속에는 물론 뭐 지난 우리 같이 이제 외환 위기 같은 것도 있지만은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재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이 이제 파탄이 나는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재정 수지가 이제 재정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그 재정 자체가 파산이 돼서 국가 파산이 이어지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재정을 낭비되게 이제 예산 세출을 낭비가 많이 일어나서 재정 자체는 그렇게 부도는 아니지만도 국민 경제에 이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국가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두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북구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위기가 두 번이 왔습니다. 또 영국도 선진국인 영국도 우리보다도 더 먼저 90년대 초반에 이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게 다 방만한 복지와 방만한 재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극복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7년 외환 위기는 기업의 이제 채무의 악화에 따라 가지고 외환이 부족해서 일어났고 마침 그 당시에는 우리 재정이 굉장히 건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 위험 없이 별 문제 없이 우리 외환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우리 재정 자체가 아직까지는 위기는 아니지만 위기에 거의 가까운 단계에 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가계부채가 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재정 자체나 만약에 가계부채 아니면 둘 다의 이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97년에 겪었던 위기와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다른 대단히 고통스럽고 극복을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재정 부분에 있어서 위기가 미칠 수 있는 큰 위험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 소규모 아니면은 조금은 그래도 중규모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히 열려 있는 개방 경제 측면에서는 이 재정이라는 방파제가 없으면 이 저희가 이자율이나 아니면은 이 금리 그 화폐를 발행해서 이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거의 없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재정이라는 방파제가 없을 때는 이러한
외국과 같은 벌처 펀드 같은 이 투기 자본으로부터 완전 희생양이 되기에 너무나 좋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7년 외환 위기 때는 사실 저희가 투명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결국은 이 국민들의 금부치 모으기 하고 결국은 세금으로 지탱이 되는 재정의 방파제 가지고 해결이 됐지만 이와 같은 재정이 앞으로의 그 추이로 봤을 때 이렇게 버텨주지 못할 예상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미리미리 지금 이 부분은 대비를 해놔야 이와 같은 위기를 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97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외환 위기 때는 튼튼한 이 국가 재정을 가지고 기업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또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기는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러나 그 이후에 기업 부채는 건실하게 조정이 됐었죠.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건전성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에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일자리를 통해서 늘어난 소득이 이후에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다시 국민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이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실업자 수가 이러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전에 비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용 증가를 목표로 투입한 국가 재정이 결국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 소득을 낮추게 되는 역효과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우려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새 정부는 나름 뭐 고민을 했을 거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큰 맥점을 굉장히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면 그 내용이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져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고 아니면 기존의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업을 도와주고 투자의 부진을 이제 막을 수 있거나 투자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창출하는 일자리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은 모래에다 물 붓깁니까? 이 대학생을 어느 자리에 임시로 갖다 놓으면은 그 임시직의 일자리라는 거는 처음부터 그런 자리는 없어야 될 자리에 그 학생을 공부한 학생을 갖다 놓고 졸업한 학생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그 돈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회 여건 조성에 직접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더구나 공무원을 더 늘리는 것을 일자리 창출에 하는 것은 이 세계 사회에서 저는 우리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라는 부분에서 이 창업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단은 뭐 규제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서 이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유보금들이 지금 꽤 많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청와대도 일자리 수석도 만들고 이 작년부터 뭐 거의 20조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사분기 통계청에서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전년 대비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뭐 거의 한 30만 명 정도 늘어나던 것이 올해는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최저 임금이 이제 급작스럽게 오르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아주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러한 이 계층들은 실업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에 따라서 통계청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0% 정도는 뭐 소득이 좀 늘어난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 통계를 가지고 이 가계를 가지고 개인으로 뭐 바꿨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다면 이 일자리라는 것은 이 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창업을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리 경쟁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들이 정부가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저 박정수 교수께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위에다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작은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또 일자리 보조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득의 손실 그리고 이 지불 부담을 또 정부는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으로 예. 재정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한다 이런 이제 공약이 있었고 아마 실천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무상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복지거든요. 저는 복지의 기본 뭐 우리 저 최 장관님 하필이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습니다마는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복지의 수요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최대한의 복지의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점증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듯이 이런 식으로 대상 없이 지불하게 되면 나중에 그 헬리콥터에 실었던 그 돈은 누가 갚느냐 하는 이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되나요? 예, 사실 우리 경제력이 생각보다는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복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지금 사실은 많은 복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복지 제도의 상당한 부분이 중산층 이상에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노후 대책이니 많은 질병 관리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데를 또 불구하고 이제 국가가 들어가지고 세금이나 이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인들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느 경우나 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무상복지란 말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정부도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이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요소 방망이를 절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복지를 늘리면은 반드시 그만큼에 해당되는 국민 전체에 누군가의 세금이 나는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자들이 이제 정확하게 국민한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런 복지를 더 원하십니까? 원하면은 국민 여러분 부담은 이렇게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지의 이 혜택과 부담을 동시에 묶어서 그래서 오케이를 하면은 그거는 뭐 국민들 결정이죠. 그러는 이제 부담 이야기는 빼고 시혜적인 복지만 계속 내세워서 시행되는 이 복지는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경제까지도 망가뜨리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이 문제까지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장관님께서 우리나라 재정의 실력이
생각보다 꽤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송파의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제천에서 저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사실 안전망을 제대로 못 깔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뭐 복지국가에서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 엘더포가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단계를 얘기를 할 때 생존을 위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대로 못 가는 그러한 재정이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재정이고 제대로 된 정부냐. 나라 다른 나라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그 안전망을 촘촘히 가져가서 이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복지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생존을 위한 그러한 안전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기업으로 하여금 아까 창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치고 나가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정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취업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복지야말로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 복지 그러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이고 선별적 복지 그러면은 뭐 특별한 사람만 혜택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송파의 세모녀 사건 이런 경우가 제대로 선별을 못하고 그냥 보편적 복지에 무책임하게 방만하게 복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얇게 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의 수요가 있는 곳에 복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재정 관리에 있어서 이 치밀성을 기하고 예산의 낭비 요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재정의 낭비가 왜 발생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아마 10,000원짜리 먹을 겁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회사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면 아마 30,000원짜리를 먹을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세금을 내기 전까지는 주인이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내고 국고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주인이 없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얼마를 할 거냐, 어디에 쓸 거냐는 결정을 관리나 국회의원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 금고에 들어있는 돈이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라 하면 쓰지 않았을 사업에도 마구잡이를 쓰고 그리고 정부 규모가 예산 규모가 정대되는 거죠. 그리고 그 쓸 돈에 대해서 자기 돈이라 그러면은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돈을 안 쓸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고 낭비가 되는 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개인의 심성에 맡겨서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도로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근데 뭐 이것에 대해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세출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도 있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재정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가 채무가 또 재정 적자가 쌓이면 국가 채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OECD 이런 데서 뭐 예를 들면 뭐 예산 적자는 GDP의 3% 이내를 해야 된다. 뭐 국가 부채는 6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균형을 하는데 그런 걸 다 했는데 보니 다 소용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어느 학자가 다 조사를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출을 줄이지 않으면은 낭비가 줄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이런 주장을 뭐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 재정 중에 한 20% 정도는 덜어내도 국가가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반대. 만약에 안 되면은 한 예산을 한 3년 정도 동결을 하면은 우리 재정 운영도 굉장히 좋아지고 국가 경제도 좋아질 거다. 현재 그 정부 예산 구조의 개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재정 건전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만 하더라도 약 100여 개의 회계 주머니가 있고 또 그것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죠. 대부분이 또 기금인데요.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는 재정 회계를 통합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뭐 지방 분권을 강조를 하고 하지만 이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저희가 이 소득세를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를 내는 거하고 그리고 뭐 그 건강보험을 내는 거하고 납세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주머니로 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만 해도 한 100개가 되는 주머니가 별도로 다 존재를 하고요. 사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뭐 저희가 잘 아는 프랑스나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개의 주머니로 다 해결이 되고요. 미국도 뭐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의 그 주머니지 우리처럼 중앙정부가 이렇게 100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일본이 저희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지방정부는 또 더하죠. 243개 자치단체인데 광역은 광역대로 중앙정부가 하는 나쁜 모습은 다 따라합니다. 중앙정부가 뭐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서울시만 해도 특별 회계가 한 7개 정도 되고요. 기금이 또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이 교육자치단체라 그래가지고 교육청은 또 별도의 주머니고요. 이 구 서울시만 해도 25개의 구가 있는데 그 구도 보면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그러면은 다 이게 하나의 주머니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 저희가 굉장히 큰 주머니 중에 하나가 이 보건복지부 장관님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계시지만은 건강보험 주머니거든요. 그게 올해만 해도 63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재정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이 건강보험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재정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올해 재정 규모가 얼마냐 그러면은 그 기획재정부는 428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건강보험 재정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은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한 15조 정도는 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들이 내는 보험료는 전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야말로 사실 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찾아보기가 어렵게 만드는 이 사실 불투명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 재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중앙정부보다도 더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 전 세계적인 그 유행 중에 하나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김대중 YS를 거쳐서 DJ 초기까지에만 공기업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한 것이 이제 공기업을 지방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능률이 지금 상상을 못할 정도에 가 있습니다. 뭐 예를 제가 뭐 수많은 좋은 예가 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나마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제 KTX와 SRT가 이제 분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 두 개를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두고 이제 이 철도 서비스의 질과 이제 가격이 질은 나빠지고 이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시내 이제 지하철이 4개의 지하철 공사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노조가 이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파업을 하면 전체로 스탑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한두 노선은 파업을 하더라도 다른 노선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서 SRT와 이제 이 서울 지하철 공사를 통합을 SRT와 KTX 서울 지하철
노선을 다 통합을 시켰는데요. 이 공공기관이 공기업을 포함해서 지금 노조에 포획이 돼 있습니다. 내부의 운영 사항을 보면은 사실은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 지금 상황에 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정대시킬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기관에 그 기관이 추구하는 이제 효율 서비스의 각종 서비스의 이제 질적 저하로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이제 민영화와 이 공공기관 효율화 조치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정부가 이 예산 가지고 굉장히 잘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세계은행이나 이 OECD에서 민영화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던 나라로 지금도 이렇게 손이 꼽힙니다. 제조업을 제때 민영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KT라든지 아니면 포스코라든지 이러한 기관 산업들, 특히 통신 산업 같은 것을 민영화한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1960년대 중반에 지금 대한항공이 국유기업이었죠. 기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민영화돼 가지고 그 전에는 엄청난 적자 기업이었고 국민 세금을 넣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기업이죠. SKT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세계은행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남아공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좀 그 교훈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이제 민영화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민영화냐에 따라서 그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소위 경쟁을 좀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많은 그 국제기구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민영화는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접어버리는 이러한 선택은 이 사실은 공공기관은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끊임없이 통폐합이 되거나 민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기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운동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각종 매체들이 다 동원이 돼서 의사들의 이기주의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한 예로 문케어는 그동안 의사 집단의 수익성을 높였던 초음파 검사비를 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수혜받는 사람은 당장 돈을 안 내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각종 의료시술 때 알뜰하게 차곡차곡 모아둔 쌈짓돈인 기금, 의료보험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돈은 결국은 그동안 이 치료 때 지불했던 환자의 돈이 모여서 됐는데 현재 약 2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20조 원의 기금이 앞으로 문재인 케어 3년 동안, 단 3년 동안에 이게 다 탕진될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후에 그럼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 기금에서 어느 정도 그 보조를 받던 그 혜택을 전혀 못 누리게 되고 결국은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는 의료비에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국민 세금을 더 올리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 이후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금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얘는 이제 건강보험을 두고 의료 서비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케어의 논의나 또 건강보험 기금의 고갈이나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논의를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건강보험 제도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먼저 해야만 그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이제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데다가 지금 이야기한 포퓰리즘이 딱 겹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의료 산업 자체가 지금 망가지는 그런 사태인데요. 근데 의료 서비스를 놓고 국가가 이제 두 가지 형태를 개발, 하나는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형태를 하고 다른 하나는 의료급여라는 제도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은 이제 의료급여는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이 이제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일반 세금을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이제 건강보험은 이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국고에서 일정 부분을 또 지원을 받고 해서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제도를 놔놓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서비스 자체가 이게 어떤 거냐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의료 서비스는 문자 그대로 서비스고 이 다른 수많은 서비스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 질병이라는 국민의 이제 생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다른 의료 서비스와 구분이 되긴 하지만은 의료 서비스도 분명히 서비스입니다. 그럼 그 서비스는 모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있고 거기에 가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수요자는 환자 가입자고 공급자는 이제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제 이 공급자가 국가는 독점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숙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을 이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의료 서비스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수가로 커버 안 하다가 수가에 넣어버리니까 있는 기금이 다 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되는 거는 이제 의료 서비스도 서비스인 한은 그 서비스를 향유를 하려 그러면은 특히나 건강보험에 하는 건 국가의 보조가 들어오긴 해도 기본적으로는 보험가입자가 그 부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돈을 안 낸 상태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수가를 올리는 대신에 이제 현 정부는 이제 모아진 기금을 일단은 쓰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가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수가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수가 책정이 이제 국가가 독점적으로 책정하는 수가 책정이 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마 일부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못하지만 일부 수술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수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해외로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감기라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국의 감기에 대한 수가는 하나의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면 값도 전국에 같지가 않아요. 지방하고 서울 안에서도 다 지역마다 가게마다 다른데 시골에 아무 그 건물 비용이 없는 의사하고 아주 죄송하지만 나이 들은 어르신이 의사인 거기에 감기 꼭 감기뿐 아니고 의료 서비스 받는 거하고 서울 시내 최고의 명의에서 받는 그 서비스가 같은 한은 대한민국 전체 수가가 똑같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최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여기에도 또 이 보편적 서비스냐 아니면은 이 구체화된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냐. 니즈에 맞아서 돈을 더 내고 하겠다는 사람. 그것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가는 대한민국 인류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의료 산업이 발전 안 하고 특히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가 희귀한데 그렇게 선발된 의사들이
수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의료보험, 건강의료보험 제도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시발이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신 독재 시절에 76년에 했고, 묘하게도 독재 정부 아래에서 이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그 후생 제도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긴 제도에 각각의 그 정부가 기본 수가를 보조를 하지만, 그러나 상당한 시장에 따른 그 차등을 뒀는데, 이게 이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꼭 발생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서 이 복지에 말하자면 버틀내기 뭐라 그러죠?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가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하셨으니까 연금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금 규모가 아주 세계적이고 이걸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이게 정부가 또 정부의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과도하게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을 놓고 세 가지를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금이 어느 시점이 돼서 고갈이 돼서 연금을 더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수급 과정에서 현재 630조의 기금이 쌓여 있고 앞으로 뭐 2천 몇 조까지 가는 기금이 과연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가 궁금하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근자에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기금을 이제 기금 운용을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제 목적으로 기금으로 하여금 일반 기업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기업에 좀 개입을 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슈인데요. 첫 번째 이제 제도에 관해서 이제 기금이 고갈되는, 그거는 이제 현행 제도 연금 보험료율 9%, 수급 연령 62세, 소득 대체율 45%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2060년 정도에 고갈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현재 보험료율을 9%를 15%만 올려도 이건 2100년까지 걱정 안 해야 되는 겁니다. OECD 평균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요점은 지금은 현재는 저부담 고혜택의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갈이 되는데, 이거는 중부담 중혜택으로 조정하면은 고갈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30조의 기금 운용, 제가 이제 3년 전에 공단 예상을 있을 때는 한 550조가 됐었는데, 지난 한 17년 동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6.1%입니다. 뭐 단돈 뭐 몇백억의 수익률이 그런 게 아니고 603조라 되는 이 거금의 수익률이 이 6.1%라는 대단히 잘 운용을 한 겁니다. 물론 앞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도록 해야 될 이 제도나 운영의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비교적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세 번째 제가 앞에 지적했던 것, 이제 정부가 이제 603조 중에 한 120~30조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된 주식의 6.8%를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의 경우에 1대 주주나 2대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총회에 가서 이제 주주권을 행사해서 이제 경영에 개입을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한 거는 그 기업의 경영 기능을 그대로 놓고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또 주식 차익이 생겨서 수익률이 얼마 확보될 거다 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우리는 자산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지 그 경영에 간섭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이 논자들, 특히 이제 현 정부는 이 이제 대주주의 이제 위력을 가지고 뭐 갑질을 한다든가 탈세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질을 한다든가 뭐 탈세를 한다든가 뭐 다른 이 기업에 하는 비리는 국민연금 말고도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기관과 법이 이미 있습니다. 탈세는 국세청이 세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갑질의 행편은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으면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면 되는데 그게 국민연금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재정 정말 문제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오늘 최강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상당히 심도의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보통 나의 재산에 대해서는 많이 따지지만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국가 재정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으면 그것은 공짜로 생긴 혜택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부채가 쌓여서 나중에 국민 각자가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지내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상당히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상당히 두 눈을 부릅뜨고 국가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